2025년 10월의 마지막 밤이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 63세의 버스기사 박인수는 35년간 매일 앉았던 운전석에 몸을 실었다. 낡은 가죽 시트에서 풍기는 익숙한 냄새, 핸들에 남은 수많은 손때, 그리고 100미러 너머로 보이는 빈 좌석들.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오늘이 그의 마지막 운행이었기 때문이다. 박인수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그는 35년 전 첫 출근 날을 떠올렸다. 28배의 청년이었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처음 핸들을 잡았었다. 그때도 이렇게 밤이었다. 심야버스 742번. 도심과 외곽을 잇는 긴 노선.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 시간대였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기회였다. 괜찮을 거야. 할 수 있어. 젊은 날에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었다. 그리고 35년이 흘렀다. 12,775일. 매일 밤 같은 길을 달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든 생일이든 그는 늘 이 자리에 있었다. 아내는 투덜거렸지만 이해했고 아이들은 자라면서 아빠의 부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한 가족의 생계를, 두 아이의 대학 등록금을, 작은 아파트의 월세를 책임지며 그는 이 핸들을 놓지 않았다. 차고지를 빠져나온 버스가 첫 정류장에 섰다. 밤 11시. 승객은 없었다. 박인수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 지었다. 평일 밤 11시의 심야버스에 사람이 많을 리 없었다. 그는 천천히 출발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스쳐 지나갔다. 텅 빈 거리, 닫힌 상점들, 그리고 어디론가 서둘러 걸어가는 몇몇 사람들의 뒷모습. 두 번째 정류장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박인수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마지막 밤을 조용히 보낼 수 있어서, 35년의 기억들을 천천히 되짚을 수 있어서. 그는 백미러를 통해 빈 좌석들을 바라봤다. 저 자리들에 앉았던 수많은 사람들, 출근길 직장인들, 학원 가는 학생들, 술 취한 회사원들, 밤샘 일을 마친 간호사들, 모두가 제각각의 사연을 안고 이 버스에 올랐다가 내렸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묵묵히 내렸다. 어떤 날은 취객이 소란을 피웠고 어떤 날은 지갑을 잃어버린 학생이 울었다. 그 모든 순간들을 박인수는 기억했다. 아니, 정확히는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 핸들을 잡은 손이, 이 의자에 앉은 몸이, 이 길을 달린 시간이 모두 그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다섯 번째,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였다. 정류장 조명 아래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박인수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문이 열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밤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올라탔다. 젊은 여성이었다. 아니, 여성이라기엔 너무 어렸다.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녀는 배를 감싸 쥔 채 힘겹게 계단을 올랐다. 박인수의 눈빛이 변했다. 35년의 경험이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임산부였다. 그것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호흡은 불규칙했다. 병원 가까운 데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박인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10분 거리에 응급실 있습니다. 금방 갑니다. 앉으세요. 그녀는 가장 가까운 좌석에 주저앉았다. 박인수는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출발했다. 하지만 급하지 않게, 흔들림이 최소화되도록. 35년간 갈고 닦은 운전 솜씨가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백미러로 그녀를 살폈다. 배를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견디고 있었다. 박인수는 그 모습에서 35년 전 첫 승객을 떠올렸다.
그때도 임산부였다. 그때도 이렇게 밤이었다. 그때도 응급실을 향해 달렸다. 괜찮습니까? 박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조금 더 속도를 높였다.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그는 다시 한번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마지막 운행의 첫 승객이 첫 출근의 첫 승객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 우연일까? 병원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얀 건물, 밝은 조명, 그리고 응급실이라고 쓰인 붉은 글씨. 박인수는 정류장이 아닌 응급실 입구 바로 앞에 버스를 세웠다.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마지막 날이었고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었다. 다 왔습니다. 천천히 내리세요. 문이 열렸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박인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부축했다. 35년간 수없이 반복한 동작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연스러웠다. 그녀를 응급실 입구까지 데려다 준 박인수는 짧게 말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버스로 돌아왔다. 다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비친 응급실 입구가 점점 멀어졌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뿌듯함, 그리움, 그리고 묘한 예감. 마지막 밤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다는. 버스는 다시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도시는 더욱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가로등마저 희미해 보이는 거리를 박인수의 버스는 묵묵히 달렸다. 임산부를 내려준 뒤로 1시간 가까이 승객은 없었다. 그는 예상했던 일이라 담담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나쁘지 않았다. 12번째 정류장에 접근할 때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청년이 서 있었다. 25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류장 의자에 앉지도 않고 멍하니 서 있었다. 박인수는 버스를 세웠다. 문이 열렸지만 청년은 올라타지 않았다. 마치 버스가 선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타시겠습니까? 박인수의 목소리에 청년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버스를 보고는 황급히 올라탔다. 교통카드를 찍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청년은 중간쯤 자리에 앉더니 창밖을 응시했다. 박인수는 백미러로 그를 살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표정이었다. 버스가 출발하고 5분쯤 지났을 때였다. 청년이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며. 박인수는 운전에 집중하는 척하며 조용히 지켜봤다. 35년간 이런 승객을 수없이 봤다. 실연, 실직, 실패. 이유는 다양했지만 고통의 깊이는 비슷했다. 특히 깊은 밤의 눈물은 더욱 절실했다. 기사님,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박인수는 백미러 너머로 눈을 마주쳤다. 네,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청년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5년을 사귀었어요. 5년. 고등학교 때부터요. 대학도 같이 가려고 재수도 같이 했고, 군대 갔을 때도 기다려줬다고 했고, 제대하고 취직하자마자 프러포즈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의 목소리가 막혔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다른 사람이 생겼대요. 제가 군대 간 사이에. 근데 미안해서 말 못했대요. 그래서 2년을 더 만난 거래요. 거짓말로. 박인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2년간의 거짓말.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에게 그 시간은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을 텐데 상대에게는 끝내지 못한 과거였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 헤어졌습니다. 아니,
버림받았죠. 정확히는 반지도 돌려줬어요. 30개월 월급 모아서 산 건데. 청년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손바닥만 한 붉은 벨벳 상자. 그 안에는 작은 반지가 들어있을 것이다. 청년은 그 상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박인수는 신호등에 멈춰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프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청년은 그 말에 다시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인정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저도 옛날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인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신호등이 바뀌었지만 그는 출발하지 않았다. 뒤에 차도 없었고 서두를 이유도 없었다. 26때였나 3년 사귄 여자가 있었어요. 결혼하자고 약속도 했고. 그런데 제가 가난했거든요. 변변한 직장도 없었고. 그래서 악착같이 일했어요. 밤낮 없이 돈 모아서 결혼하려고. 그런데 박인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35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어느 날 그 여자 집에 갔더니 다른 남자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가 일하는 동안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였어요. 그 남자가 저보다 모든 게 나은 사람이었죠. 청년이 고개를 들어 100m 너머로 박인수를 바라봤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울었죠. 엄청. 한 달은 술만 마신 것 같아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러다간 내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정신 차렸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했어요. 버스 운전. 박인수는 핸들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도망치려고 시작한 일이었어요. 사람들 눈에 띄기 싫어서 심야 노선을 골랐고.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새벽에 출근하는 청소 노동자, 밤샘 근무 마치고 돌아가는 간호사, 술취에 비틀거리는 회사원들. 다들 각자의 무게를 안고 살더라고요. 청년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박인수는 신호등이 다시 바뀌자 천천히 출발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지금 아내를 만났어요. 이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사람이었죠. 매일 아침 6시 첫 차에 타서 병원으로 갔어요. 간호사였거든요. 처음엔 그냥 단골 승객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감기 걸려서 기침을 하니까 사탕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청년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다. 그럼 잘 되신 거네요? 그렇죠. 35년째 부부예요. 자식도 둘 키웠고.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야간 근무하니까 낮에는 잠자야 하고 명절도 제대로 못 쇠고. 그래도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하고. 박인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젊은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끝난 것 같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5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5년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못 만날 인연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청년은 한참을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정류장이 가까워지자 일어섰다. 하차 벨을 눌렀다. 버스가 멈췄다. 청년이 내리기 전에 박인수를 돌아봤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버스 타길 잘한 것 같아요. 힘내세요. 젊으니까 다 괜찮아질 겁니다. 청년이 내렸다. 박인수는 백미러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조금 전보다 등이 펴진 것 같았다. 그는 미소 지으며 다시 출발했다. 마지막 밤의 두 번째 승객. 35년 전 자신과 닮은 청년. 박인수는 문득 생각했다. 이 버스에 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낯선 사람의 한마디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것을. 버스는 계속 어둠을 가르며 달렸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새벽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이제 거의 꺼져 있었다. 24시간 편의점의 형광등과 몇몇 아파트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빛만이 어둠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박인수의 버스는 이제 종점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마지막 운행의 마지막 구간. 그는 핸들을 잡은 채 35년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12,775일.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길. 하지만 매번 다른 사람들, 다른 이야기들. 어떤 날은 웃음이 가득했고, 어떤 날은 눈물이 흘렀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이 조용했고,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오늘처럼 23번째 정류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종점까지 이제 3정거장 남았다. 박인수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실감했다. 내일부터는 이 시간에 집에서 잠을 잘 것이다. 아내가 좋아할 것이다. 35년간 밤마다 혼자 잤던 그녀가, 자식들도 기뻐할 것이다. 이제 명절에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지만은 않았다. 섭섭했다. 이 핸들을, 이 의자를, 이 창밖 풍경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것이. 버스가 정류장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는 봤다. 정류장 조명 아래 서 있는 한 사람을. 중년 남성이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버스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남성이 올라탔다.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그가 박인수를 유심히 바라봤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혹시 박인수 기사님이십니까? 박인수가 백미러로 그를 바라봤다. 낯선 얼굴이었다. 하지만 남성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물었다. 742번 야간버스. 35년째 운행하시는 박인수 기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만. 저를 어떻게? 남성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기사석 바로 뒤 좌석에 앉으며 말했다. 저, 기억 안 나시겠지만 35년 전에 기사님 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박인수는 잠시 생각해봤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35년간 수만 명을 태웠는데 한 사람을 기억하기란 불가능했다. 죄송하지만 기억이, 당연히 기억 못하시죠. 저는 그냥 승객이었고 그것도 단 한 번 탔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기사님을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박인수는 천천히 출발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1990년 10월 31일 밤이었습니다. 정확히 35년 전 오늘이에요. 박인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35년 전 10월 31일. 그의 첫 출근 날이었다. 그날 제 아내가 기사님 버스를 탔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아내가 될 사람이요. 임신 8개월이었는데 갑자기 진통이 와서 혼자 병원에 가려던 참이었죠. 박인수의 눈이 커졌다. 35년 전 그날 밤, 첫 운행의 첫 승객, 임산부, 응급실. 기억나십니까? 젊은 여자였어요. 22살, 배를 부여잡고 버스에 올라탔죠. 기사님이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정류장도 아닌데 병원 입구 바로 앞에 버스를 세우시고 직접 부축해서 응급실까지. 박인수는 말문이 막혔다.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처음 핸들을 잡았던 그 밤, 첫 승객으로 만난 임산부, 창백한 얼굴, 식은땀,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 저는 그때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연락도 안 되는 곳이었죠. 아내는 혼자였어요. 부모님도 멀리 계셨고, 친구들도 연락이 안 됐고, 그냥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만약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남성의 목소리가 잠겼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다음 날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아내한테 들었어요. 어제 병원 갔다고.
버스 기사님이 도와주셨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내가 가장 필요할 때 옆에 없었다는 게. 그래서 평생 미안했어요. 그리고 평생 감사했죠. 그날 아내를 도와주신 그 기사님께. 박인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목이 메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기사님을 찾아다녔어요. 742번 야간버스. 매달 한 번씩은 이 버스를 탔어요. 35년간. 언젠가 기사님을 다시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35년간. 매달. 네. 처음엔 아내도 말렸어요. 그냥 잊으라고. 그런데 저는 못 잊겠더라고요. 그날 밤 아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걸 생각하면 그때 도와주신 분께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박인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35년, 매달 한 번씩, 420번. 그 긴 시간 동안 이 남성은 자신을 찾아다녔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봤어요. 742번 야간버스 박인수 기사 은퇴한다고. 35년간 무사고 운행. 그래서 오늘 꼭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사님 버스를 타고 35년 만에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겠다고.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기사석 옆으로 걸어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기사님, 35년 전 제 아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5년간 이 밤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35년간 흘리지 않았던 눈물. 그는 버스를 천천히 길가에 세웠다. 그리고 남성을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셔서. 두 남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새벽의 정막 속에서, 텅 빈 버스 안에서 35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버스는 여전히 길가에 멈춰 있었다. 박인수와 남성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제 아내가 기사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박인수가 고개를 저었다. 병원 문 앞에서 기사님께 고맙다고 말했대요. 그런데 기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박인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35년 전 그 말, 그는 무심코 했던 말이었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났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말이에요.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대요. 무서웠거든요. 혼자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게. 남편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그런데 낯선 버스 기사님이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용기가 났대요. 박인수는 그때를 떠올렸다. 28에 그는 버스 운전이 처음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고 첫 손님이 임산부였던 것에 당황했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저도 그때 처음이었어요. 버스 운전이. 남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첫 출근 날이었죠. 그래서 더 긴장했어요. 실수할까봐. 그런데 첫 손님이 임산부였으니 정신이 없었죠. 그냥 무조건 병원에 빨리 데려다 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 마음이 제 아내를 살렸어요. 아니, 우리 아이를 살렸어요. 남성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내가 병원에 도착하고 30분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정말 아슬아슬했다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라고. 박인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그 아이가 지금 35이에요. 의사가 됐어요. 산부인과 의사. 어머니처럼 위급한 산모들을 돕고 싶다고 그 길을 택했죠. 의사가. 박인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35년 전 태워다 준 임산부의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되어 생명을 구하고 있다니.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탄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물었어요. 그 버스 기사님은 누구냐고. 꼭 한번 만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찾았어요. 35년간 남성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젊은 여성과 태어난 아기의 사진이었다. 이게 그날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다음날 병원에 도착해서 찍었죠. 아내는 피곤해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맹세했어요. 평생 이 두 사람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 가족을 있게 해주신 분을 꼭 찾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박인수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젊은 여성의 얼굴이 희미하게 기억났다. 그날 밤 응급실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모습. 눈물 어린 눈으로 고맙다고 했던 그 얼굴. 그런데 왜 35년이나 걸리셨습니까? 좀 더 일찍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남성이 씁쓸하게 웃었다. 아내가 기억하는 게 많지 않았어요. 워낙 급박한 상황이었으니까. 742번 야간버스라는 것. 친절한 기사님이었다는 것. 그게 전부였죠. 이름도 몰랐고 얼굴도 정확히 기억 못했고. 그래서 매달 이 버스를 타면서 기사님들께 물어봤어요. 35년 전 10월 31일 밤에 임산부를 응급실에 데려다 주신 분을 아냐고. 그렇게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어요. 당연하죠. 그때 일하던 분들은 대부분 그만두셨으니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만났네요. 박인수는 사진을 돌려주며 물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어요. 우리 손자죠. 올해 5살. 아내는 매일 손주 보는 재미로 살고 저는 요즘 퇴직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은퇴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기사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남성이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다. 35년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사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제 딸이 의사가 되어 다른 생명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사님의 그날 밤 선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박인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35년간 매일 밤 핸들을 잡았다. 힘들었고 외로웠고 때로는 의미를 잃은 것 같았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밤에 알게 됐다. 자신이 한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 전체를. 고맙습니다. 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새벽 3시의 적막한 거리. 멈춰선 버스 안. 35년의 시간을 건너온 감사와 감동이 그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저희 집에 한번 오실 수 있으십니까? 아내와 딸이 꼭 기사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딸아이는 평생 은인을 한 번도 못 봤으니까요. 박인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락처를 주시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남성이 활짝 웃으며 명함을 건넸다. 박인수도 미소 지으며 받았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이제 종점까지 2정거장 남았다. 버스는 천천히 마지막 정류장을 향해 달렸다. 남성은 여전히 기사석 뒤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이따금 백미러를 통해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다. 35년의 시간을 건너온 인연. 그것은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기사님,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35년간 이 일을 하시면서 힘드셨을 텐데요. 어떻게 버티셨어요? 박인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밤낮이 바뀐 생활이 쉽지 않았죠. 명절에도 일해야 했고, 가족들과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고, 특히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늘 자고 있거나 일하러 나가 있으니까 섭섭해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다. 큰애가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나. 제가 못 간다고 하니까 울더라고요. 친구들은 다 아빠가 오는데 왜 우리 아빠만 안 오냐고. 그때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이 일을. 그런데 왜 계속하셨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산다고. 당신이 이 일을 하는 게 자랑스럽다고. 버스 기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밤늦게 집에 가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데. 박인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다시 힘이 났어요. 맞아.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게 자랑스러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멋진 분이세요. 아내분도 멋있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죠.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35년간 한 길을 걸어온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잖아요. 더 나은 직업, 더 높은 연봉을 찾아서. 근데 기사님은 35년간 이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박인수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종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35년간 매일 밤 이 길을 달렸는데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니. 기쁜 것도 같고 슬픈 것도 같고. 당연하죠.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일에 쏟으셨는데. 근데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아내랑 여행이나 다니려고요. 35년간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봤거든요. 늘 제가 일이 있어서. 이제 아내가 가고 싶다는 곳 다 데려가 주려고요. 그리고 손주도 봐야죠. 큰애가 내년에 아이를 낳거든요. 할아버지가 되어 저도. 축하드립니다. 이제 행복한 시간만 남으셨네요.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버스가 종점 앞에 멈췄다. 새벽 3시 30분. 35년간 수없이 봤던 풍경. 텅 빈 주차장. 꺼진 가로등. 그리고 저 멀리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기사석으로 걸어왔다. 기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굳은 살 박힌 손과 손이 맞닿았다. 35년의 세월이 그 악수 속에 담겨 있었다. 남성이 버스에서 내렸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다. 박인수는 운전석에 앉은 채 손을 흔들었다. 남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인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운행 기록계를 확인했다. 마지막 운행이 끝났다. 이제 차고지로 돌아가면 된다. 그는 핸들을 쓰다듬었다. 35년간 잡았던 이 핸들. 수없이 많은 날들이 이 핸들 속에 스며 있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폭염의 여름밤, 혹한의 겨울밤. 모든 계절을 함께했다. 고생했어. 그는 핸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동을 걸었다. 차고지로 가기 위해 35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인수는 백미러로 종점을 바라봤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정류장.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오늘 밤 만난 세 사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임산부. 35년 전 자신의 첫 손님과 같은 상황의 여성. 실연당한 청년. 35년 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던 젊은이. 그리고 마지막 손님. 35년 전 자신이 도왔던 그 사람이 보낸 메신저. 박인수는 깨달았다. 오늘 밤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운명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다. 35년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축복. 버스는 새벽거리를 달렸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인수의 마지막 운행도 이제 정말 끝나가고 있었다. 차고지까지는 30분 정도 걸렸다. 박인수는 천천히 운전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아니, 조금이라도 더 이 시간을 음미하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이 핸들을 잡는 시간을. 새벽 4시.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다.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동쪽에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박인수는 이 시간을 좋아했다. 밤과 낮이 교차하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그 경계. 35년간 매일 이 시간을 봤다. 계절마다 조금씩 달랐다. 여름에는 일찍 밝아졌고, 겨울에는 늦게 밝아졌다. 하지만 언제나 이 시간은 아름다웠다. 도시가 깨어나기 직전의 고요함. 세상이 숨을 고르는 순간, 그는 문득 처음 이 일을 시작했던 날을 떠올렸다. 28배의 청년, 시련의 아픔을 안고 도망치듯 시작한 야간 버스 운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밤낮이 바뀌는 것도, 외로움도, 모든 게 낯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 이 시간대가 편해졌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좋았고, 조용해서 좋았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시간이어서 좋았다. 낮에는 아내와 아이들의 시간이었지만, 밤에는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물론 가족들에게 미안했다. 명절에도 일해야 했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자주 못 갔고, 아내의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해해줬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해줬다. 아빠는 중요한 일 하는 거야. 밤늦게 집에 가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잖아. 큰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인수는 울컥했다.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둘째는 좀 달랐다. 사춘기 때 투덜댔다. 다른 애들 아빠는 다 회사 다니는데 우리 아빠만 버스 기사야. 상처였다. 하지만 박인수는 참았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둘째도 이해하게 됐다.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된 후였다. 아빠, 죄송해요. 예전에 제가 철없었어요. 21살의 둘째가 그렇게 말했다. 박인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괜찮아. 다 컸구나. 그렇게 두 아이는 자랐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했다. 큰아이는 내년에 아이를 낳는다. 박인수는 할아버지가 된다. 벌써 할아버지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다. 차고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익숙한 건물. 35년간 매일 아침 돌아온 곳.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돌아온다. 박인수는 천천히 차고지로 들어갔다. 몇몇 동료 기사들이 이미 와 있었다. 그들은 박인수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다. 박인수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버스를 제자리에 주차했다. 시동을 껐다. 엔진 소리가 멈췄다. 그 순간 35년간의 여정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다. 박인수는 한참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석을 쓰다듬었다. 고마웠어. 35년간. 그가 버스에서 내리자 동료 기사들이 다가왔다. 인수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35년 무사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인수는 그들과 악수를 나누며 웃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사람들과도 이제 매일 볼 수 없다. 35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들, 밤마다 이 차고지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 여러분도 건강 챙기세요. 이 일 쉽지 않잖아요. 형님만큼만 하면 되죠. 그들은 웃었다. 박인수도 웃었다. 그리고 차고지를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새벽 5시. 하늘은 이제 완전히 밝았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박인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집으로 가기 위해 35년 만에 새벽에 집으로 가는 길.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오늘 밤을 떠올렸다. 3명의 특별한 승객들, 임산부, 실연당한 청년, 그리고 35년 전의 인연.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 박인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35년간 매일 밤 같은 일을 반복했지만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었다. 버스가 왔다. 박인수는 버스에 올라탔다. 이번에는 승객으로. 낯선 느낌이었다. 35년간 운전석에만 앉았는데 오늘은 승객석에 앉는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오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박인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다. 35년간의 야간 운전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아내와의 시간, 손주와의 시간,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 버스는 그를 집으로 데려갔다. 35년 만에 새벽에 돌아가는 집. 버스가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다. 박인수는 하차벨을 눌렀다. 35년간 수없이 누른 벨이었지만 승객으로서 누르는 것은 처음이었다. 묘한 기분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그는 천천히 집으로 걸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차고지에서 막 운행을 마치고 점심을 먹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새벽 5시 30분. 아내가 아직 자고 있을 시간.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며 그는 잠시 멈춰 섰다. 35년간 살았던 이 아파트. 신혼 때 전세로 시작해서 몇 년 후 대출받아 샀고 지난해에야 완전히 자기 집이 됐다. 35년의 노력이 담긴 공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1203호. 현관문 앞에 서서 조용히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익숙한 집 안, 익숙한 냄새, 익숙한 공기.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조용했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박인수는 놀랐다. 평소 같으면 침실에서 자야 할 시간인데 가까이 다가가자 아내가 눈을 떴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왔어? 당신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아내 김선희가 일어나 앉으며 대답했다. 당신 마지막 날인데 돌아오면 맞아주고 싶었어. 근데 졸려서 소파에 누웠다가 잠깐 잤나 봐. 박인수의 가슴이 뭉클했다. 35년간 밤마다 혼자 잤을 아내.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니, 불평했어도 크게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신이 더 고생했지. 선희가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음식을 꺼냈다. 배고프지? 미역국 끓여뒀어. 새 출발하는 날이니까. 새 출발이라기보단 끝인데. 끝이 곧 시작이잖아. 35년 일 끝내고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하는 거지. 박인수는 식탁에 앉았다. 선희가 따뜻한 미역국을 내왔다. 그리고 밥과 반찬들도 평소 같으면 혼자 끓여 먹었을 식사를 오늘은 아내가 차려줬다. 맛있다. 맨날 먹던 음식인데 뭐. 그래도 오늘은 특별해.
선희가 마주 앉으며 박인수를 바라봤다. 35년을 함께한 남편. 주름이 늘었고 머리가 휘어졌고 어깨가 조금 굽었지만 여전히 믿음직스러운 사람. 오늘 어땠어? 박인수는 숟가락을 놓고 오늘 밤 이야기를 시작했다. 임산부 이야기, 실연당한 청년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손님 이야기. 35년 전 자신이 도왔던 임산부의 남편이었다는 것. 35년간 자신을 찾아다녔다는 것. 선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다. 정말 운명이네. 마지막 날 그런 사람을 만나다니. 그러게, 나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서. 선희가 박인수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한 일이 어떻게 헛될 수 있어. 35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집에 데려다 줬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당신한테 감사하고 있을 거야.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박인수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다. 당신도 고생 많았어. 35년간 혼자 집 지키고 아이들 키우고 우리 함께 한 거지. 당신은 밖에서 나는 안에서 그렇게 35년을 버텨온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새로운 날이 완전히 밝았다. 이제 뭐 하고 싶어? 선희가 물었다. 박인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여행 가자. 당신이 가고 싶다던 제주도. 35년간 한 번도 제대로 못 갔잖아. 정말. 진짜 갈 거야? 응. 이번 달 안에 가자. 아직 따뜻할 때. 선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35년간 기다렸다. 남편과 함께 여행 가는 날을. 밤 근무 때문에 늘 미뤄졌던 그 여행을. 좋아. 내가 일정 짤게. 3박 4일로 갈까? 좋지. 천천히 구경하고 오자. 선희는 벌써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가고 싶은 곳들, 먹고 싶은 음식들. 박인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손주도 자주 봐야지. 맞아. 큰애가 내년 3월에 낳는다며? 그럼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네. 벌써 할아버지가 되다니. 시간 참 빠르다. 그러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박인수와 선희가 처음 만난 건 35년 전이었다. 선희가 매일 아침 6시 첫 차를 타고 병원으로 출근할 때. 처음에는 그저 단골 승객과 기사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다. 어느 날 박인수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자 선희가 사탕을 건넸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보온병을 내밀었다. 그때부터였다. 두 사람은 조금씩 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네. 그러게요. 어제 비 많이 왔죠? 네. 운전하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점점 깊어졌다. 그리고 반년 후 박인수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다. 저 당신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선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다.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다. 그때 생각나? 박인수가 물었다. 선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당신이 얼마나 떨면서 고백했는데. 목소리가 다 떨리더라. 창피하게. 그 얘기는 왜 하고 그래? 사실이잖아. 근데 그게 좋았어. 진심이 느껴져서. 두 사람은 웃었다. 35년 전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밥을 다 먹고 박인수는 샤워를 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잠을 자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잠이 오지 않았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밤이었다. 선희가 옆에 누우며 말했다. 잠 안 와? 응. 너무 흥분돼서. 그럼 그냥 누워 있어. 나중에 자면 되지. 박인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5년의 시간. 그 시간이 만들어낸 인연들. 오늘 밤 만난 세 사람.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한 달이 지났다. 11월 말에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박인수와 선희는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에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여기가 맞나? 박인수가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맞았다. 한 달 전 마지막 운행날 받았던 명함에 적힌 주소. 초인종 눌러봐. 선희가 남편을 재촉했다. 박인수는 긴장한 듯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인 더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저 박인수입니다. 한 달 전에 약속했던. 아, 기사님. 잠깐만요. 곧 현관문이 열렸다. 한 달 전 버스에서 만났던 그 남성이 활짝 웃으며 나왔다. 기사님. 정말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실례가 안 될까 해서 연락드렸는데 와도 된다고 하셔서. 당연하죠.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어서 들어오세요. 박인수와 선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집이었다. 거실에는 이미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명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30대 중반의 젊은 여성. 박인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35년 전 그날 밤 응급실에 데려다 줬던 임산부. 그리고 그날 태어난 아기. 어머니와 딸이 자신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기사님. 나이 든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5년 만에 뵙네요. 저 기억하시나요? 그날 밤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했다. 창백한 얼굴로 버스에 올랐던 젊은 임산부. 배를 감싸 쥔 채 고통스러워하던 모습. 기억합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성이 박인수에게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모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박인수는 얼른 그녀를 부축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에요. 기사님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세요. 젊은 여성도 다가왔다. 그녀가 바로 35년 전 그날 밤 태어난 아기였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저는 강민지라고 합니다. 기사님 덕분에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민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박인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감격했다. 35년 전과 태어난 작은 생명이 이제 훌륭한 성인이 되어 있었다. 의사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산부인과 의사예요. 엄마처럼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을 돕고 싶어서 이 길을 택했어요. 그리고 기사님처럼 위급한 순간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박인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니. 대단하십니다. 훌륭하게 성장하셨네요. 다 기사님 덕분이에요. 제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때 남성이 모두를 거실로 안내했다. 자, 여러분 앉으세요. 아내가 음식 준비했어요.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었다. 제가 요리를 잘하진 못하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아니에요. 이것도 모자라요. 기사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걸 생각하면.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35년의 시간을 건너온 인연들이 한 테이블에 모였다.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다. 민지는 자신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했다. 어릴 적부터 의사가 꿈이었다는 것.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다는 것. 힘든 수련 기간을 거쳐 지금은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지난주에도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산모가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엄마도 아기도 건강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아,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살렸구나. 기사님이 우리 엄마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박인수는 가슴이 벅찼다.
자신의 선행이 이렇게 파급 효과를 낳았다니. 한 사람을 도운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를 탄생시켰다. 당신이 자랑스럽겠어요. 선희가 민지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서 모든 게 기사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따님이 훌륭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기사님이 그날 밤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이 아이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기사님은 저희 가족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민지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다. 기사님, 이거 받아주세요. 저희 마음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박인수가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남성은 고집했다. 꼭 받으셔야 해요. 35년간 저희가 감사하며 모은 돈이에요. 매달 조금씩 모았어요. 언젠가 기사님을 만나면 드리려고. 부디 받아주세요. 정말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기사님의 할 일이 저희 가족의 전부를 만들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이걸 받아주셔야 저희가 마음이 편해요. 민지도 거들었다. 기사님, 저희 마음 받아주세요. 이게 없으면 저희가 평생 불편해요. 제발요. 박인수는 선희를 바라봤다. 선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예였다. 알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박인수가 봉투를 받자 네 사람 모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그들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다. 35년의 세월 동안 있었던 일들. 민지가 자라온 이야기. 부부가 함께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박인수의 35년 운전 이야기. 해가 저물 무렵 박인수와 선희는 일어섰다. 이제 저희는 가봐야겠습니다. 벌써요? 저녁이라도 같이 하시죠. 아닙니다. 오늘은 이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들은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다. 민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기사님, 제 결혼식 때 꼭 오세요. 내년 봄에 해요. 그래야지. 꼭 갈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기사님. 박인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희도, 민지 가족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가 말했다. 당신, 인생 정말 멋있었어. 나도. 이제야 알았어.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다. 12월이 되었다.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박인수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은퇴 후 처음 맞는 겨울이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차고지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겨울 야간 운전은 특히 조심해야 했다. 눈길은 미끄럽고 시야는 나쁘고 사고 위험도 높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눈 오네. 선희가 옆에 와서 앉았다. 응. 첫눈이야. 예쁘다. 우리 제주도 갔다 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이네. 두 사람은 지난달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다. 35년 만에 제대로 된 여행이었다. 렌터카를 빌려 섬을 한 바퀴 돌았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무엇보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정말 좋았지? 응. 다음엔 부산도 가보자. 좋아. 봄에 가자. 벚꽃 필 때. 박인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큰아이였다. 여보세요? 아빠. 나 지금 병원이야. 왜? 무슨 일이야? 애기 나올 것 같아. 진통이 시작됐어. 박인수는 벌떡 일어났다. 뭐, 지금? 근데 예정일이 3월인데? 응. 조금 일찍 나오나 봐. 지금 병원에서 검사 중이야. 아빠도 올래? 당연하지. 지금 간다. 박인수는 서둘러 옷을 입었다. 선희도
급히 준비했다. 병원. 어디야? 강남. 대학병원. 빨리 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박인수는 긴장했다. 첫 손주가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긴장하네. 나도. 할아버지 되는 거 실감 안 나. 선이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잘 될 거야. 우리 며느리 튼튼해. 병원에 도착했다. 6층 산부인과. 복도에는 큰아이의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우리 며느리는 지금 진통실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온다고 했어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다. 그리고 박인수는 깜짝 놀랐다. 한 달 전에 만났던 그 여성이었다. 강민지 의사. 기사님? 민지 씨? 어머, 세상 참 좁네요. 산모가 기사님 따님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큰딸이에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산모도 아기도 건강해요. 곧 분만실로 들어갈 거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기사님 손녀를 제가 받게 되다니. 이것도 인연이네요. 박인수는 가슴이 벅찼다. 35년 전 자신이 도왔던 아기가 이제 의사가 되어 자신의 손녀를 받는다니. 이것이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1시간 후 분만실 불이 켜졌다. 그리고 잠시 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박인수는 눈물을 흘렸다. 생명의 탄생, 그 신비로운 순간. 민지가 나와서 말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3.2kg.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기사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거죠. 잠시 후 아기를 볼 수 있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박인수는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가 됐어. 선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손녀 예쁘다. 큰딸은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박인수가 다가가 딸의 손을 잡았다. 고생했다. 아빠, 나 엄마 됐어. 응, 내가 이렇게 컸구나. 딸이 아빠의 손을 꼭 쥐었다. 아빠, 고마워. 나를 낳아주고 키워줘서. 이제야 알 것 같아.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박인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렀다. 35년 전 이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 이 아이가 엄마가 되었다. 병실 밖으로 나온 박인수는 복도, 창문으로 밖을 바라봤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인생이 참 신기해. 박인수는 혼잣말을 했다. 35년 전 남의 아기를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그 아기가 커서 내 손녀를 받아주다니. 선이가 옆에 와서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당신이 좋은 일 많이 해서 그래. 선행에는 복이 따르는 법이야.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대단한 거야. 35년간 한결같이 자기 일을 한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두 사람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며 이제 손주 육아 도우미 해야겠네. 그래야지.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 제대로 해야지. 근데 나 아기 하나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괜찮을까? 몸이 기억할 거야. 걱정 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박인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큰딸이 태어났을 때 사진들. 작고 빨갛던 아기. 그 아기가 이제 엄마가 되었다. 시간 참 빠르다. 그러게. 우리도 이제 나이 들었어. 근데 나쁘지 않아. 이렇게 손주도 보고. 박인수는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순환이다. 자신이 아기였을 때 부모가 돌봐줬고, 자신이 어른이 되어 아이를 키웠고, 이제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 자신은 할아버지가 되었다.
행복해? 선희가 물었다. 박인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정말 행복해.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35년을 함께한 부부. 앞으로도 함께할 부부.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듬해 봄이 왔다. 박인수는 손녀를 안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생후 4개월이 된 아기는 이제 눈을 또렷하게 뜨고 주변을 구경했다. 할아버지가 이 세상 구경시켜줄게. 박인수는 아기에게 말했다. 아기는 옹알이로 대답했다. 그 소리가 너무 사랑스러웠다. 벤치에 앉아 아기를 무릎에 앉히자 아기는 할아버지 얼굴을 만지작거렸다. 주름진 얼굴, 휘어진 머리. 하지만 아기는 개의치 않고 웃었다. 이 할아버지가 말이야. 박인수는 아기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35년간 버스를 운전했단다. 매일 밤 사람들을 집에 데려다 줬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날 밤. 할아버지는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어. 아기는 할아버지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진지하게 듣는 듯 했다. 첫 번째는 병원에 급히 가는 여자였어. 마치 35년 전 할아버지가 처음 만났던 손님처럼. 두 번째는 상처받은 젊은이였어. 35년 전 할아버지 같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은 35년 전 할아버지가 도왔던 사람의 가족이었어. 신기하지? 아기가 소리를 내며 웃었다. 박인수도 웃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딸이 의사가 돼서 너를 세상에 나오게 도와줬어. 이게 다 인연이야. 할아버지가 35년 전에 한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내게 돌아온 거지. 박인수는 아기를 가슴에 안았다. 따뜻한 체온, 폭신한 몸, 생명의 신비로움.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인생을 살면서 작은 선행을 멈추지 마. 지금은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어. 할아버지처럼. 아기는 할아버지 품에서 잠들기 시작했다. 박인수는 조용히 흔들거리며 자장가를 불렀다. 35년 전 큰딸에게 불렀던 그 노래. 잠시 후 선희가 도시락을 들고 왔다. 손녀 재웠어? 응. 방금 잠들었어. 피곤했나 보네. 우리 밥 먹자. 두 사람은 벤치에서 도시락을 펼쳤다. 김밥, 달걀말이, 과일.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점심이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박인수가 말했다. 손주 보면서 아내랑 공원에서 도시락 먹는 거. 3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그때는 너무 바빴으니까.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시간을 더 일찍 주지 못해서. 괜찮아. 지금 이렇게 함께 하잖아. 그걸로 충분해. 밥을 먹는 동안 박인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여보세요? 기사님.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청첩장 보내드릴게요. 꼭 오세요. 축하해. 당연히 갈게. 감사해요. 아, 그리고 기사님.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 저도 기사님처럼 35년간 제 일을 하고 싶어요. 산부인과 의사로서 많은 생명을 세상에 나오게 돕고 싶어요. 기사님이 저한테 생명을 주셨듯이 저도 다른 아기들한테 생명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박인수는 가슴이 뭉클했다. 훌륭한 생각이야. 할 수 있을 거야. 기사님이 제 롤모델이에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정직하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기사님을 보며 배웠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전화를 끊고 박인수는 선희를 바라봤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어. 당연하지.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35년을 함께한 손. 주름이 늘었고 굳은 살이 박혔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해가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 손녀를 큰딸에게 돌려주고 박인수와 선희는 저녁을 먹었다. 내일 뭐 할 거야? 선희가 물었다. 글쎄,
산책하고, 손주 보고, 책 읽고, 그냥 평범하게. 좋네.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TV를 봤다. 뉴스가 나왔다. 버스 운전기사의 날 특집이었다.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어온 기사들의 이야기. 박인수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도 저렇게 35년을 달렸구나. 그리고 그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었구나. 뉴스가 끝나고 선희가 말했다. 당신 나올 줄 알았는데. 나 왜? 35년 무사고 운전인데. 특집에 나와도 되잖아. 난 그냥 평범한 기사였어. 특별할 것 없어. 아니야. 당신은 특별해. 적어도 나한테는. 박인수는 아내를 안았다. 35년간 함께해준 동반자. 그녀가 없었다면 35년을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나도 당신이 특별해. 평생 고마워. 밤이 깊어갔다. 박인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는 742번 야간버스가 달리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사가 새로운 승객들을, 새로운 이야기를 싣고. 잘 자. 선희가 먼저 침실로 들어갔다. 박인수는 잠시 더 앉아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인생은 순환이다. 시작과 끝이 만나고,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선행과 보상이 만난다. 자신이 35년 전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고라 손녀에게 돌아왔듯이. 고마워. 박인수는 누구에게랄 것 없이 말했다. 35년의 시간에게, 만났던 모든 승객들에게,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에게. 그는 일어서서 침실로 향했다. 내일도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더 이상 버스 핸들을 잡지는 않겠지만 인생이라는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박인수는 이제 할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35년 경력의 은퇴 기사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선희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옆에 조용히 누운 박인수는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35년의 기억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매일 밤 달렸던 그 길,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밤의 새 승객. 잘 살았어. 박인수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잠에 들었다. 새벽이 오고 해가 뜨고 세상은 다시 깨어날 것이다. 박인수의 버스는 멈췄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